자, 지난 시간에 들리나요? 아간벤 사상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생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정치를 얘기하는데, 푸크가 이미 인간의 생명을 정치가 어떻게 관리하고 권력을 가지고 관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푸코의 철학이나 사상이 전개되었는데, 아간베는 이러한 푸코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기 식의 지금 철학을, 사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로 생정치 혹은 생명정치에 해당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분야의 그죠? 개념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비평론이라는 이 수업의 제목에 걸맞게 현대비평에는 다양한 현대철학, 현대사상, 현대의 여러 지식, 체계,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이 현대비평에는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영역의 이 지식 체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간벤의 사상은 푸코의 이 생명정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왜 그것이 정치와 관련, 단순한 생명과학이 아니고, 그죠?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죠? 관리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조에는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죠? 생명의 살아있음.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걸 원초적 생명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있음 자체. 그죠?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조회를 갖는 것이죠. 그죠? 이게 원초적으로 갖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방식이다. 정치적 영역이죠. 개인 혹은 집단의 삶의 방식이다. 일종의 우리는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늑대 소년이다. 그죠? 늑대 인간. 늑대 인간은 조회는 같지만 비오스는 같지 않겠죠. 사회적 영역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원초적 자연의 영역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늑대 인간은 아마 인간의 언어도 구사하지 못하고 예의 범절도 없겠죠. 그죠? 왜? 인간의 언어나 예의 범절이나 이 다 사회적 질서 속에서, 그죠? 정치적, 사회적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문화라는 양식으로, 그죠? 문화로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푸크의 문제의식도 그렇고 그것을 이어받은 아간벤의 문제의식도 어디에 있습니까? 조회에서 비오스로 되는 순간, 그죠? 조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배제된다. 배제되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비오스를 관리하는 어떤 주권 권력이
어떤 걸 행사해요? 이걸 행사하는 것이죠. 배제권과 포함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배제와 동시에 포함을 함으로 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 권력이 주체를 만들어낸다. 이 주체는 그러니까 박탈된 주체죠. 락강의 소외된 주체하고 결과는 비슷하지만, 그죠? 결과는 비슷하지만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설명 방식이 좀 달라요. 물론 공통된 점도 있고 좀 설명이 다른 점도 있는데, 아무튼 이 푸코의 방식을 이어받아서 아감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호모사케르다. 호모사케르도 우리 예를 많이 들었죠? 정치적 난민, 대표적인 경우 정치적 난민. 불법 체류자, 법적인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들 노동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인권 침해를 받기도 하고, 그죠?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그죠? 고용주가. 그래도 법에 호소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뭐예요? 호모사케르 예가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장 뭐예요? 극단적인 하나의 형태가 호모사케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정상적인 주체도, 그죠? 다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고 권리도 있자 의무도 있고 뭐 그렇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그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데, 보호를 받는 동시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런 주체들도 박탈당하는 게 있는데, 극단적인 호모사케르들은 엄청난 인권의 박탈을 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감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호모사케르가 그 사회 혹은 그 정치적 집단의 뭐예요? 숨은 이 권력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가 된다고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혹은 표본이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호모사케르를 연구하는 것이 그 주권 권력, 공동체나 그 집단의 혹은 그 국가의 주권 권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주체를 살펴보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그죠? 잘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북한에서 이런 그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죠. 정치적 수용, 그죠? 감옥에 수용된 정치적 어떤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돼요. 우리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호모사케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감벤이 이렇게 생명정치라는 정치 철학이죠. 정치 철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원래 언어론 혹은 미학에 관심이 있는 철학자였죠. 미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정치 철학에만 해당되는 생각이 아니고 언어를 생각할 때 이미 이런 생각을 아감벤은 하고 있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283쪽 둘째 단락. 아감벤은 언어론의 도식을 주권 권력이 행사되는 예외적 메커니즘에 적용한다. 그죠? 이게 주권 권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감벤이 보는 언어를 바라보는 생각, 언어 이론에서 나왔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언어도 배제되는 동시에 포함되거든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분절. 모든 언어는 이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어로 말하는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무의식, 이 모든 것은 절단되어서, 그죠? 잘려 나간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어로. 분명히 거기서는 제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음 모음의, 그죠?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언어로 내가 이걸 분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죠.
언어 자체의 원리도 이 분절이 일어난다. 마치 조회에서 상당 어떤 부분이 배제되면서 비오스에 포함되는 것처럼 언어도 원초적인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어떤 배제를 통해서 포함되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 분절을 통해서 언어가 표현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나 생각의 틀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박탈당하기 싫다. 배제당하기 싫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락강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소외된 주체는 기분 나쁘지만 소외되지 않고는 주체가 될 수 없죠. 즉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언어도 마찬가지죠. 분절이 싫다.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그럼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언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언어 표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분절을 통해서 배제되는 것이 있고 배제와 포함이 동시에 일어나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이죠. 이 배제가 나쁘다 그래서 아예 배제를 피하고 이 분절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정 상태에, 그죠? 자기 내면의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간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언어 활동 속에서 취소되고 보존된, 그죠? 취소되고 보존됐다는 말이나 배제되고 포함됐다는 말이나 말만 좀 바꾼 것입니다. 취소됐다는 말에 해당되는 게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것이죠. 취소되고 보존된, 즉 분절된 음성인 소리가 의미의 과정을 거쳐 말이 되고 또 말하는 주체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 권력의 포함적 배제, 그죠? 이걸 배제되는 동시에 포함된다. 같은 말이죠. 포함적 배제. 말을 조금씩 바꿨을 뿐이죠. 우리 학생들 이해만 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에 의해 벌거벗은 생명이 분절되어, 그죠? 벌거벗은 생명이 나옵니다. 호모사케르. 이거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번역은 조금 부족하다 그랬죠. 요 의미만 가지고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주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주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실제로 그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 다르다. 데카르트적 주체가 있고 락강적 주체가 있고 푸코나 아간베적 주체가 있고, 그죠? 또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체라고 말하면 우리 어떤 주체인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 개념들이 분화되고, 그죠? 미세하게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철학에서 주체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란 겁니다. 주체뿐만 아니라 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디오에게 있어서 진리 개념도, 그죠? 데카르트적 진리와 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베는 이 분절 메커니즘을 장치라고 부른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장치라고 불러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장치. 그럼 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장치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도구들, 장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라는 개념하고 아간베는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 장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장치는 지금 이 분절 메커니즘을 내요. 주권 권력이 만들어내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주권 권력이 이 장치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주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대중문화나 문화권에서도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정치권에서도 장치를 만들어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법이죠. 그죠?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혹은 사법기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요즘 새 대통령이 개혁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게 검찰,
정치권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정치권에서. 그죠? 그리고 문화권에서도 장치를 만들어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장치일까요? 이 장치를 통해서 배제되고 포함되면서 주체가 된다. 이 문화권에서 장치 뭘까요? 우리 여기 학생들 나도 가지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편해. 있으면 그런데 괴로워. 이 스마트폰이죠.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장치다. 일종의 분절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손가락을 놀려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죠? 예, 전송하고 또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치죠. 그죠? 이게 장치예요. 분절, 배제와 포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상당히 배제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거든요. 예. 전화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거 말고는 별로, 카톡도 나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많은 부분을 배제당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주체가 돼요. 무슨 주체? 스마트폰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내가 쉬운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치를 통해서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거죠. 현대 사회의 미디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보다 장치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체가 독립적으로, 그죠? 주권을 갖는 게 아니고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어떻게 보면 주형 틀에 찍혀서 나오는 붕어빵처럼 주체들이 다 찍혀서 나오는 거죠. 왜? 장치에 의해서, 장치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형성되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주체, 데카르트적 주체하고는 상당히 다른 주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구속된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벤의 설명이 전혀,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간벤은 이 분절 메커니즘을 장치라고 부른다. 주체는 생명체들이, 자, 생명체는 이게 조회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원초적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이 장치에 의해서 비효소가 됩니다. 이 정치적 메커니즘 장치고, 또 스마트폰 같이, 그죠? 또 우리 학생들 블랙보드 사용해가지고 과제물 제출하고 체크받고 하잖아요. 그것도 장치죠. 그죠? 그 사용 못하면 이제 배제되는 것이죠. 0점 받는 것이죠. 그걸 사용해야 포함이 돼가지고 주체가 되는 거죠. 무슨 주체? 현대비평론 수강생이라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장치가 곳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제하는 동시에 포함해서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시시각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아간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뭐 락강이면 락강, 뭐 하이데거면 하이데거, 또 데리다면 데리다, 이 아간벤, 바디우 이런 현대 철학자들 이번 학기에 많이 배우는데 그 생각들을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축제에 재밌게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축제에 참가하면서 이게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체는 생명체들이 장치들과 대결한 결과 생겨나는데, 자, 그러니까 주체는 아까 내가 상당히 이 수동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했는데 능동적인 차원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장치에 저항해. 그죠? 진짜 이 스마트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가지고 다니겠죠. 저항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 없이 생활하는 거죠. 그죠? 이메일 안 보내고 손글씨로 써가지고 편지 보내고, 요즘 우체통도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그죠? 이 편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체통도 예전에 곳곳에 우리 고려대 캠퍼스만 해도 곳곳에 빨간 우체통이 있었는데 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다 장치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주체는 생명체들이 장치들과 대결한 결과 생겨나는데 한편으로 장치들은 항상 주체와 과정을 함축하며 주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간벤의 생각은 이거죠. 주체와 장치의 대결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체는 수동적으로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장치에 저항을 해. 그죠? 장치를 때로는 바꾸기도 해. 그죠? 그래서 투쟁을 해가지고 뭐 법을 정치적 투쟁을 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문화적으로도 뭘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체들이. 근데 아무튼 장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위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틀어 가지고 아간벤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뭘까요? 주체를 만들어내는 장치는 언어죠.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배제되는 동시에 포함되죠. 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회는 언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비요소가 되는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포함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어에 저항해서 언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하거나 없애버리기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지만 장치가 더 힘이 크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체들이 장치를 다 그죠? 개혁하고 바꾸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역부족이라는 거.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호모사케르들이 현실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정치권에서 주권 권력에 의해서 호모사케들이 만들어진다. 아간벤에 의하면 모든 비오스는 자체 안에 취소된 채 보존된 벌거벗은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비오스 안에는 그죠? 배제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벌거벗은 생명이 비오스 안에는 있죠. 우리 여기 나를 포함한 여기 수강생들도 다 비오스죠. 그죠? 그 안에는 다 뭐가 배제된 어떤 존재들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벌거벗은 생명은 조에서 비오스 사이의 10년, 즉 벌거벗은 생명을 분절하고 주체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의 균열이 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나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왜 호모사케르를 아간벤은 중시하느냐? 왜 자신의 철학에서 이 호모사케르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분절 메커니즘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죠? 이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알려주는 존재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아간벤은 호모사케르를 그렇게, 그죠?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고 왜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증언할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호모사케르들의 증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증언자들, 그죠? 또 북한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증언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아간벤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것의 발견은 언제나 탈주체화, 침묵, 사유의 경험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드디어 탈주체화가 나왔습니다. 왜 바디오는 주체를 중시하는데 아간벤은 탈주체화를 중시하느냐? 그러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바울을 왜 주목하느냐? 바디오는 바울이 주체를 그죠?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보고 아간벤은 바울이 탈주체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거죠. 주체가 어떻게 이제는 자신의 조회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주체를 벗어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던져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내가 이거 때문에 주체가 됐는데 탈주체하기 위해서는 이거 버려버려야 돼. 그럼 나에겐 자유가 오겠죠. 그죠? 물론 나에게 배제됐던 그 자유가 오지만 원초적 조회를 다시 회복하지만 이 문화적 시스템 속에서 나는 상당히 또 불이익을 받긴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게 그래서 탈주체야. 지금 현재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이미 배제와 박탈이 일어난 을 포함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탈주체화함으로써 다시 조회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간벤의
개념에서는 주체는 오히려 탈주체화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화 탈주체화라는 아간벤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282쪽. 아간벤의 무효화와 탈주체화가 있죠. 무효화도 이것과 탈주체화하고 같은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효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됐어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그죠?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난 주체야.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무효화한다는 것은 탈주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체로서의 위상을 벗어나버려, 무효화시켜버려. 그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간벤의 생각은요. 자, 한번 봅시다. 한편 284쪽 둘째 줄입니다. 한편 아간벤은 유대의 메시아적 직관과 베냐민이 역사 철학 태제에서 이 역사 철학 태제라는 제목은 원래 제목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뭡니까? 왜곡된 채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철학에 대하여. 이게 정확한 개념이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제목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제식으로 1번, 2번 번호를 붙여가지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철학 태제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에서 말하는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된 상황. 자,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됐다는 말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외 상태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하면 예외 상태가 되는데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됐다는 것은 모든 순간이 다 예외 상태로,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베냐민이 한 말은 예외 상태가 상례가 되었다. 상례라는 것은 보통 일이 됐다는 거죠. 마치 계엄령이 보통 일인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 상응하는 역사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그래서 아간벤도 베냐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항상 임의와 아직 아님의 이율배반을 깨트리는 메시아적 지금 시간에 대한 사유는, 자, 그래서 메시아적 시간에 대한 사유가 바로 이 바울을 연구한 아간벤의 책 남겨진 시간. 바디오는 바울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간벤은 남겨진 시간. 그만큼 이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이때라는 이 시간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강의. 2000년에 썼으니까 뭐 아주 먼 옛날에 쓴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언제 번역됐을까? 밑에 나오죠? 밑에 나오나요? 어디 나오나요? 앞쪽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266쪽에)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번역서가. 그리고 바디오의 사도 바울은 역시 2008년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연구가 우리나라에 이 2008년 무렵부터 많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디오나 아간벤이나 뭐 지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부하게 된 거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아간벤의 이 연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람 원래 언어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책의 목적은 로마서의 첫 문장. 자, 로마서를 우리 수강생들도 읽게 되면 맨 첫 번째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따로 부름을 받았다. 보통 많이 말하는 것이 소명이죠. 소명을 받았다. 이 한 문장 속에 10개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그 어원이나 문헌학적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속에 10개의 단어를 연구함으로 해서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파헤치려고 하는 거죠. 독특한 방법으로. 그죠? 한 문장이 이 로마서 전체를, 그죠? 농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0개의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간베는 메시아적 시간 구조에 주목한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남겨진 시간이니까 바울의 사상 중에서도 특히 이 메시아적 시간에 대해서 주로 연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혁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메시아적 시간 구조가 대표하고 있는 기업과 희망, 과거와 현재, 희망과 그 기원과 정말즘과 같이 특수한 결합 방식으로 관계하는 아포리아이다.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의 경험과 전면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선례 기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바울에게 이러한 메시아적 콘텍스트를 보여주는 작업은 그가 주장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시간의 의미와 내적 형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 각주를 보면 바로 이것이 아간벤이 쓴 남겨진 시간에 번역서 12쪽, 12면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로 메시아적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포리아라는 말이 뭘까요?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은 공경, 그죠? 곤란, 딜레마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주로 모순된 상황이 같이, 그죠? 충돌할 때 이 아포리아를 경험하는데, 자 보세요. 뭐와 뭐 사이에서? 메시아적 시간 구조는 기억과 희망 사이에서. 기억은 과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희망은 미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희망은 과거와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충만과 결여. 충만은 이미 꽉 찬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결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원과 종말. 자, 바울의 로마서를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울이 쓴 신약이 굉장히 많은데 다 편지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때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걸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now and here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이게 과거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순차적인 직선적 시간관 속에서는 과거 다음에 현재가 오고 현재 다음에 미래가 오죠. 우리는 대체로 이런 시간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때는 현재죠. 또 하루가 지나면 내일 우리가 또 현재를 맞이하면 그때가 또 지금 이때죠. 그죠? 항상 이렇게 과거와 미래하고는 상관없는 이 현재만을 지금 이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글에서 지금 이때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르다. 이걸 지금 아간벤이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뭐래요? 메시아적 시간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기억과 희망, 과거와 현재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 인용한 문장,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아간벤이 분석하고 있어요. 과거와, 그죠? 이게 기억이고, 이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아포리아를 만들고 있다. 그죠? 결합되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어떤 모순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런 것이죠. 특수한 결합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특수한 결합.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합이 아니고 특수한 결합이야. 뭐와 뭐에? 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특수한 결합이야.
자, 이것도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간 의식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시간 의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카이로스. 이거는 이제 아간벤뿐만 아니라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시간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집약된 시간이에요. 한순간에 이 직선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시간들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 시간은 여기 크로노스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집약된 시간이고 순간. 이 현재라는 순간에 과거도 미래도 이렇게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과거와 미래가 내 이 한순간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현재를 이루고 있고, 또 10분 후에 내가 강의를 계속 할 텐데 그 10분 후에도 현재죠. 그 현재에도 10분 전에 이 현재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현재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집약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죠. 이렇게 엄청난, 갈수록 더 현재는 더 부풀다기보다는 더 축적되겠지. 과거도 축적되고 미래도 축적되니까 시간 그만큼 농축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개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의 정신의 상태, 축제기간 혹은 이렇게 평소의 상태에 시간이 흘러가는 이것을 크로노스라 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내 인생이 결정된 시험이야, 내일. 그럼 지금 내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살겠어? 평소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집약된 시간, 순간의 카이로스를 살겠죠.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주어진 75분 동안, 그죠? 평소에 내가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농담하고, 그죠? 술 마시고 하던 그 75분이 아니라 집약된 시간을 똑같은, 그죠?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집약된 시간을 살겠죠. 그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는 둘 중에 카이로스에 해당되죠. 그죠? 284쪽 마지막 줄입니다. 아간베는 벤야민과 타오베스의 논의를 이어받아 바울의 서신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 글들이 다 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만큼 이게 핵심이다. 지금 이때라는 이 단어가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메시아적 시간 구조가 내포하는 특수한 아포레아에 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건너뛰고, 지금 이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각 가지는 내적 형식의 논의를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아간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죠? 유부남이, 그죠? 총각인 것처럼 하고 바람 피고 다닌다.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는데, 사놓고도 그걸 내가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 생활을 하는 것하고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시간 개념이 붙어 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때가 뭘까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바울이 지금 이때라고 그의 편집을 해서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이게 약간의 조금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바울에게 시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런 이상한 시간 의식을 갖게 되느냐. 자,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요 그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한 말들은 다 신약 성경이 될 정도로 기독교의 교리를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순간, 특히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바디오가 생각할 때 이 죽음은 그쯤에 해당되고 부활만이 사건이다 그랬을 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되었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단순한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죠? 종교적인 구원은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100%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나에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거나 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그죠? 힘든 어떤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겠죠. 비록 나는 지금 힘든 여건에 있지만,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과거가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뭔지, 지금 이걸 같이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는 과거가 이미 구원으로 주어졌지만, 그죠? 현재는 아직 그 구원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현실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경험되는 것은 언제예요? 미래죠.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 어떤 교리 속에 나오는 거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또 잘 모르는 사람 지금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이, 그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비록 현실에서는, 그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죠? 고난도 당하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과거가 이렇게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못지않게 미래 언젠가 재림이 온다는 이 믿음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죠? 기독교인에게도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의 순간은 딱 언제라고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사이비 교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난다. 그때 이 재림이 일어나는 순간 최후의 심판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이단들이, 그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걸 특정한 시간으로, 그죠? 못 박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뭐처럼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처럼. 도둑놈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주인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니까 도덕이 마치 또 밤에 오는 도덕처럼 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는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바로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뭘 의미해요? 이게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 1년 그죠? 5년, 10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현재에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사이에서 현재는 항상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집중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시간의식이다. 이거죠. 자, 이걸 이해하면 왜 바울이 표현했던 지금 이때가 과거와 미래, 기업과 희망 사이에 특수한 결합이고 어떤 아포리아를 갖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게 실제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의 독특한 방식이다. 이걸 이해해야 바울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바울을 이렇게 왜 아간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언제 예수의 재림이 올지 모른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죠? 이 위기의식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무효화입니다. 무효화.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와 잘 살아야 되고 물건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현실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그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바울 사상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많아서 자선단체에 혹은 빈민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죠? 그걸 다 헌금으로 내버리고, 그죠? 어디 가서 산에 가가지고 혼자 오막살이 살 필요가 없죠. 그건 그대로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아내가 있고 없고가 결정적인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바로 무효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보세요. 자, 다시 285쪽 위에서 12째 줄 쭉 읽어봅니다. 에 나타난 시간의 단축, 즉 남아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아간벤이 남아있는 시간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그만큼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이 이 시간의식에 있다. 이 메시아적 시간의식에 있다. 그죠? 지금 이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메시아적 시간의식이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조차 남아있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특히 메시아적 상황이며 유일하게 현실적인 시간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혹은 무엇이 아닌 것처럼, 그죠?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엇이 아닌 것처럼 이런 표현을 왜 했느냐? 그 다음에 문봉주 읽어봅시다. 밑에 작은 인용 글자입니다. 없는 것처럼 무엇이 아닌 것처럼 메시아적 생공시이며 프레시스의 최종적인 의미이다. 소명은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장부를 향해서도 요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실적 상태와 합치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그 사실적 상태를 철두철미하게 기각하는 것이다. 즉 메시아적 소명은 일체의 소명의 기각인 것이다. 예, 이걸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실적 상태와 합치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만났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다가 예수와 만났죠. 그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만났어. 그렇다고 내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 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뭐 직업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와 합치될 수 있어요. 내가 주부로서 계속 살 수도 있고, 그죠? 교사로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그 사실적 상태를 기각한다. 이 말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업을 꼭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무효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체로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많이 배제하고 그 다음에 포함이 됐겠죠. 그죠?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많은 것들이 배제되고 포함된 제 주체가 됐을 텐데 탈주체를 그죠? 시도해야 되고 무효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메시아적 소명은 일체의 소명의 기각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285쪽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아간베는 바울의 문장에서 없는 것처럼을 메시아적 생의 공식이며 소명의 최종적인 의미라고 정의한다. 소명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실적 상태와 합치될 수 있지만 일체의 구체적인 그 사실적인 상태를 기각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헷갈리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인지 사업을 하는지, 그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바울이, 그죠? 율법주의와 대결하고, 그죠?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와 소명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바로 탈주체 무효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소명 그 자체를 호출하는 것이고 내부로부터 그것을 향해 촉발되는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거처하고 양육하는 현실적 행위를 무화시킨다. 그죠? 자신이 이 상태를 무화시킨다. 이게 무효화입니다. 또한 현세적 상태의 기각은 현세적 상태를 그 자체로부터 해방시켜 그것의 사용을 허용한다.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재벌들이 돈이 많은데 더 많이 벌려고 하죠. 그죠? 물론 사회 봉사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재벌이 이런 소명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그냥 버리는 건 아니죠. 이걸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곳에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이제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세적 상태의 기각은 현세적 상태를 그 자체로부터 해방시킨다. 무효화, 이게 해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 이 장치로부터 해방되는데 이 무효화, 탈주체화의 중요한 뜻이 있죠. 장치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간베인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장치로 인해서 배제되면서 주체가 됐으니까 이 장치로부터 해방되려면 탈주체화가 돼야죠. 탈주체화. 혹은 무효화가 돼야 된다. 따라서 바울의 무엇이 아닌 것처럼은 어떤 관념을 다른 관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과의 긴장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이다. 메시아적인 것은 모든 것을 무엇이 아닌 것처럼의 형식을 통해 소명받은 자가 계속 자신을 향하게 하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종말을 준비한다. 자, 이제 아간벤이 이 바울이 한 말,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해석도 많겠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간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아간벤은 이런 메시아적 소명을 하나의 내재적인 운동 또는 내재를 초월하여 이 세상가 도래하는 세상의 식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한다. 아간벤은 이런 관점을 더 밀고 나가 무엇이 아닌 것처럼 라는 용어를 주체의 인위적 구성을 중지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드디어 무효화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이 두 가지죠. 탈주체화와 무효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주체화와 무효화에 대한 얘기를. 아간벤이, 그죠? 여기 지어졌는데, 배제와 포함이라는 이 장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체가 만들어진다. 아간벤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탈주체화 혹은 뭐예요? 무효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야. 그죠? 자신의 주체로부터 벗어나서 탈주체화되었고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겠죠? 무슨 책? 남겨진 시간이라는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보는 주체가 무엇이 아닌 것처럼 속에 품을 두고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미 바라보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달하여 마치 뭐뭐처럼 행위로 옮길 것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아적 소명은 우선 무엇보다도 주체를 전이시키고 무화시킨다. 예, 그래서 무엇이 아닌 것처럼 무엇이 없는 것처럼이라는 이 구절이 아간벤이 볼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탈주체화나 무효화를 의미한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든 아간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자기가 볼 때는 바로 이 바울이 무효화를 잘 얘기하고 있다. 주체로부터 무효화되어야 된다. 보세요. 거기에는 이미 바라보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 소명을 받는 순간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주어진 처지에서, 그죠? 모든 것들을 기각해버리기 때문에. 기각이란 말 알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달하여 마치 뭐뭐처럼 행위로 옮길 것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도 탈주체가 됐다.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아적 소명은 우선 무엇보다도 주체를 전이시키고 무화시킨다. 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주체는 이제 자기 의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는데 소명을 받으면 뭐가 돼요? 주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아까 로마서 1장 1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이 아니죠. 사도로서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란 뜻 자체가 뭐예요? 심부름하는 것이죠. 자기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탈주체가 됐고 무효화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적 상황, 직업, 그죠? 우리는 주로 그걸
목표로 사는데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그죠? 행복하게 사는 그걸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사는데 탈주체화되고 무효화된 사람에게는 그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게 1순위가 아닌 것이죠. 우선순위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탈주체화 무효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간베는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 287쪽 아간베는 메시아적 소명 속에 존재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놓인 사실적 소명은 다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바울이 이 용어를 불활성화와 무효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용어란 게 뭐예요? 무엇이 아닌 것처럼. 자, 그래서 아까 그 성경 구절 읽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상한 구절이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데 그게 바로 이런 의미다. 무슨 의미요? 무효화라는 의미다. 탈주체화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 다음 이에 대해 그가 증거로 두는 대목은 그는 아간벤입니다. 아간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을 예를 듭니다. 증거로 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주체가 아니라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는 구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즉 주체가 아니라 이제 내가 탈주체화되고 무효화됐다.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그죠?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놨다. 무효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누가 대신 산다? 그리스도가 대신 산다. 바울의 소명은 메시아적인 것과 주체 사이의 관계의 이론으로서 주체를 둘러싼 자기 동일성의 주장이나 그 본래성에 대한 논의 전체를 청산해버린다. 청산이란 말하고 앞에서 나왔던 말하고 뭐가 비슷해요? 기각이란 말하고 비슷합니다. 기각해버리면 그죠? 누가 법률 소송을 했는데 기각해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 주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기각이란 말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또 해요? 비슷한 말로 청산이란 말을 합니다. 아간베는 바울의 담론을 무효화와 탈주체화의 전략을 통해 자,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요지문입니다. 아간베는 바울의 담론을 무효화와 탈주체화의 전략을 통해 현실의 법을 중지시키고 현실에는 법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소명을 그죠?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실천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탈주체화와 무효화인데 이 탈주체화와 무효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뭘 중지시키는 거예요?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법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죠? 가족에는 가족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그죠? 공적인 법이 있는데 그 법보다 이게 더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법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이 무효와 탈주체화는 법조차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정한 예외 상태를 도렇게 하는 메시아적 힘이다. 진정한 예외 상태. 예외 상태가 있고 진정한 예외 상태가 있다. 그죠? 예외 상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만들어내요? 주권 권력이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하면 그 선포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계엄령은 예외 상태의 그죠? 선포가 되죠. 그런데 여기 진정한 예외 상태는 이런 정치적인 예외 상태가 아니고 그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신적인 어떤 예외 상태. 신적 정의가 구현되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다 발트 베냐민에게서 온 개념이에요. 발트 베냐민이 한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벤도 베냐민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조금씩은 다 발트 베냐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디우의 중단이 바디우도 중단을 얘기하죠. 그죠? 결정적으로 중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간베는 뭘 자꾸 얘기해요? 기각, 청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봅시다. 바디오의 중단이 율법과의 단절이죠. 그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율법과 단절, 혹은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죠? 소명받기 이전의 삶과 단절이란 말이나 중단이란 말을 썼죠. 중단이란 말. 그래서 이 중단 때문에 바디오는 바울의 사상을 변정법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했어요? 반변정법이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기억나죠?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간벤의 경우는 무효화라고 하는 것이 중단하고 어떻게 다른가? 지금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효화는 이전 주체하고의 단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효화는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건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중단이나 무효화나, 여기 뭐 기각한다, 그 다음에 청산한다, 이런 말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의 중단은 율법과 혹은 이전의 자기의 삶과 중단하는 것. 율법과 중단하는 것이고, 무효화는 주체와 중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드의 중단이 진리 가정의 주체와 관련되는 반면 아간벤의 무효화는 탈주체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바디오의 중단은 중단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로 드디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단을 통해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주체가 되는 것인데 아간벤의 무효화는 오히려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체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주체 개념이 다르다. 결국 바디오가 법과의 단절과 주체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한다면 아간벤은 주체, 언어, 법의 작용들. 자, 아까 대표적인 장치가 언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장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효화와 탈주체화가 뭐로부터? 법으로부터. 법을 중지시킨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겠죠. 우리가 법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 생각하고 살다 보면 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뭐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도를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해외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판 바울이죠. 현대판 바울은 해외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갔다.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 바로 바울처럼, 그죠? 소명을 받아서 그때 법을 엄격히 지키면 선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왜? 종교가 허용 안 되는 국가에 가서 선교할 때 이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탈주체와 무효화는 뭐예요? 뭐죠? 아까? 내가 맥락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법을 중지시킨다. 법을 중지시킨다. 아간벤은 주체, 언어, 법의 작용들이 무효화됨으로써 그 폭력적 작용이 중지되고 때로는 언어가 폭력이 되고 법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성과 자녀가 메시아적 공동체를 도래케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잠재성, 자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 잠재. 이거죠.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남아있는 시간하고 자녀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남아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뭘 사용하고 나머지를 얘기하죠. 남아있는 거.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뭘 사용하고 남은 것. 그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남아있다 이렇게 이게 또 남아있는 시간에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머지가 아닙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